안녕하세요. 마르쿠스 쌤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영상을, 학원에서 수업하는 영재학교 대비 수업에 대한 그 반별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영상은 그 두 번째인 이제 2단계. 저희가 총 이제 영재고 대비 과정을 총 6단계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단계 반 얘기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단계 반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여기 아마 요 위쯤에, 요쯤에 이제 나오겠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단계 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영재고 대비 과정 자체가 6단계가 총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자, 요 두 단계에서 보통 하는 수업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서 하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심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화 문제 하니까 그 학원들마다 또 부모님들마다 학생들마다 심화 문제라고 하는 말이 좀 정확하게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문제면 심화 문제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시중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정도 교재면 심화 문제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뭐 보통 말하는 수학 경시대회 정도에서 나와야 그 문제가 심화 문제냐,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심화하니까 조금씩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교과 내용의 심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시중교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좀 그런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교재 중에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하는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또는 A급 수학이라든가 또는 뭐 최상위 수학보다 뭐 그 정도 하는 교재까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화 과정은 아니고 그런 교재들은 응용 교재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심화 내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시대회 KMC라든가 그죠? 아니면 KJMO라든가 요 정도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 기출 문제가 요 정도 느낌인, 또 예전에 이제 성대경시, 요즘도 성대경시가 있긴 한데 성대경시 요 정도 문제들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G1, G2를 그래서 약간 입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입문 단계 수업의 목적은 수업의 목적. 자, 이것도 이제 G1 반 수업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수업의 목적은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부분이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초 부분이에요. 학생의 성향 파악. 이 성향 파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 뭐 얘가 수학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영재고나 과학고를 이제 준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대부분은요, 어린 나이부터 수학에 좀 약간 관심이 많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쪽 과목을 좀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좀 선행도 공부가 됐고, 특히나 뭐 수학 관련된 문제집은 좀 어렵다고 하는 뭐 최상위 수학이나 또는 A급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약간 이과 성향인 친구일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생의 성향 파악은 그런 성향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이 성격에 따라서 조금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하나 풀 때도 가능하면은 짧고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하나 푸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머리를 잘 써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면은 풀이가 길어질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고 뭔가 색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쉽게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되게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거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나는 어쨌든 내가 구입한 이 문제집 한 교재를 많이 틀리지 않고 최대한 적게 틀리면서 한 권을 깔끔하게 모두 끝냈을 때 기뻐하는 친구.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완성도 있게 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또 약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쪽은 약간 효율성을 추구하는 쪽인 친구, 그리고 한쪽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친구, 이렇게 거의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렇게 구분져서 학생들을 조금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재고과학고 쪽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영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학생이 좀 더 본인의 어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나 본인이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문제를 이제 평범하게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풀지 않고도 빠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약간 영재고등학교 쪽의 문제, 기출문제나 경시대회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조금 더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완성도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막 굳이 막 어려운 문제나 막 사고력 문제 이런 걸 푸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개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수능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또는 내신 문제를 풀어서 100점 맞으면 와 100점 맞았다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류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영과고 쪽에 맞춰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뭐 약간 의치대라고 하는, 보통 저희가 수능 거의 만점 가깝게 받고 내신 거의 1등급 받고 뭐 요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쪽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나을지를 좀 약간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해보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G1반이나 G2반에서 나온 문제의 난이도는 대부분 요 정도, KMC, KJ목, 성대경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난이도구나 라고 좀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성향 파악과 동시에 이제 뭐냐면 교과에서 배운 교과 이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경시대회의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공식들 같은 걸 막 배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본다든가, 아니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처음 보는데 싶은데 이것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풀 수 있다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배운 교과 이론들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 보는 그런 이제 과정에 해당되는 수업입니다. 물론 이제 G2 과정은 G1보다는 좀 더 어렵죠. 문제가 G1 과정에서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문제에 필요한 어떤 수학적 지식, 공식, 이론이 예를 들어 뭐 한 5개 정도가 필요하다면 G2 문제를 풀 때는 7개에서 뭐 9개 사이 정도가 필요하다든가, 풀이 과정 자체가 좀 더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풀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는 좀 기발한 풀이법이 필요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G1에 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간단하게 난이도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풀이 과정상에 학생이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전보다는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 공식이나 이 이론은 이런 방법으로 적용하는 건 난 처음 보는데, 그런 약간 생소한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2 단계의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실제 영재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영재학교 출제 문제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 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상에 필요한 어떤 수학적 이론 또는 공식 또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 중에
학생들이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이거는 이제 G2 정도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봐서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뭐 G2 교재에 실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수준인데, 어쨌든 난이도로 보면은 G2 단계는 마지막까지 끝냈을 때 G2 단계 마지막 문제까지 끝내서 G2가 끝났다라고 할 정도면 보통 KJMO 기준이라면은 한 동상 정도, 잘하는 친구들은 은상 정도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올림피아드 대회라든가 또는 영재고 기출문제까지에 해당되는 난이도는 아니고, 경시대회 중에서 조금 그래도 학생들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시대회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수업의 목적은 그래서 교과 이론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자, 요 G2 단계가 끝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 마지막 요 G2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요. G2에서 G3로 넘어간 친구들이 보통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의 어떤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인 친구는 아직 진로 상담을 들어가진 않고요. 중학교 2학년 정도인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말이거나 중학교 2학년이 시작한 정도인 친구들이 진로 상담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 G2 단계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정도가 지난 친구들은 사실상 G2 단계를 듣지 않아요. 저희가 영재학교에 도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영재학교 도전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G2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시간 안에 영재학교 대비를 다 하는 게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일반적으로 G2 단계가 끝날 때쯤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뭐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좀 늦더라도 중학교 1학년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될 때쯤이 일반적으로 G2 단계를 이제 끝내거나 그 정도 때가 됩니다. 진로 상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때 이제 부모님이랑 많이 하는 말이, 영과고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고 자사고를 할 것인가. 일반 자사라고 쓸까요? 일반 자사. 자, 이쪽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단계상으로도 봤을 때요, G2 단계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중등 과정의 약간 심화, 그리고 약간 경시대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굳이 영과고 가지 않고 일반고나 자사고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놓으면은 뭐 중등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그렇고, 고등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중등 과정에서 배운 기하 내용이 일부 포함되거나, 그러니까 고등 문제 보면은 약간 킬러 문항들에서 보면 중학교에서 배웠던 기하에서 나오는 부분을 좌표로 올려서 좌표계에 올려가지고 이제 도형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부분인데, 이제 도형에 대한 해석 자체는 저희가 보통 중학교 때 하는 논증기하의 도형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쓸 때는 요 G2 단계까지 공부한 게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이제 G3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일반고 자사고에서 출제하는 문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상 이제는 과학고 이상 특목고를 바라보고 공부하는 친구다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게 G2 단계가 끝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G2 단계의 끝은 이거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학생이 영과고로 갈 것인가 일반 자사고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너가 영과고로 가게 되면 이런 식의 공부를 하게 돼 라는 걸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본인이 배운 것들을 색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풀어보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 즐겁게 받아들이는지, 이거 좀 어려운데 하면서 조금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지원할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응용해서 푸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앞으로 영재고나 과학고를 지원하게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학생의 경험, 그리고 경험과 진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G2 과정까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영과고 쪽 도전을 아예 이제 마음을 굳힌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수업 목적이 돼 있고, 자, 수업 방식은 G1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수업 내용.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로 오면은, 자, 지난 시간, 그러니까 전 시간 수업의 복습 테스트, 이거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대략 한 6문제 정도, 그죠? 경시 문제다 보니까 아마 한 번 수업하면 G2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 30문항 내지 한 25문항 사이 정도를 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6문제 정도를 발췌해가지고 테스트를 봅니다. 전 시간에 했던 문제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문제는 뭐 숫자가 좀 바뀌거나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풀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복수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자, 요번 시간까지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숙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숙제로 출제됐던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숙제 부분 문제풀이. 자, 이 문제풀이의 경우는요, 학생들이 질문한 문제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직접 선생님이랑 같이 다 풀어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학생이 답을 맞췄다고 해도 풀이 과정이 어떻게 풀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영재고 시험에서는 영재고 시험에 나오는 출제된 문제가 예를 들어 뭐 1번 문제가 뭐 배점이 8점짜리 문제다. 그랬을 때 그 8점짜리 문제를 학생이 분명히 풀이도 맞췄고 답도 맞췄어.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무조건 8점을 받을 수 있냐? 그거는 물론 이제 영재고 측에서 뭐 이제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채점한다라고 딱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선생님하고 채점해보고 답을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친구가 풀이도 맞게 썼고 답도 맞게 썼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뭐 어느 때는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영재고 시험은 무조건 풀이와 답이 맞았다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는가, 그리고 그 출제자가 원하는 어떤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뭐 능력을 보여줬다는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점수 배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속된 말로 말하는 노가다 형식으로 막 그냥 숫자를 다 막 대입해서 풀어봤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사실 그냥 교과 과정에 있는 것만 써서 식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해가지고 엄청 복잡한 계산 끝에 답을 찾아냈다든가, 이런 풀이는 저희가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풀지 말고 뭔가 좀 쉽게 깔끔하게 이렇게 긴 계산 과정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해와도 답이 맞았어도 그 풀이 과정상에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풀었던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푼 방법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너는 뭐 어떻게 풀었어? 너는 어떻게 풀었는데? 해가지고 학생들이 푼 방법이랑 선생님이 푼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보고 간혹가다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쉽게 풀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친구들한테도 좀 이런 풀이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고 선생님이 푼 방법이랑 이 친구가 푼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푸느라 되게 복잡했는데 너는 이렇게 어떻게 쉽게 풀었니?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그걸 들으면서 본인들도 저런 어떤 단서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본인도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는 가능하면은 안 빼먹고 다 좀 가는 편이에요.
나중에 단계가 올라가서 학생들 스스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 30문제, 40문제, 나중에는 한 5, 60문제가 숙제로 나가는데도 더 어려운 문제지만 그거를 다 풀진 않고 그 중에서 풀이가 필요해 보인다든가 또는 본인이 답은 맞췄지만 이 풀이가 맞는지 좀 헷갈린다 또는 내가 이렇게 푼 게 이게 효과적인 풀이 방법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 가서는 좀 높은 단계에 가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는. 근데 아직은 G2반에 있는 친구들은 좀 약간 애기 같은 친구들이라서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 과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한 번씩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이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끝나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다음 시간 숙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시간 숙제 공지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딱 요 테스트 보는 시간인데요. 테스트 보는 시간 이외에는 그냥 학생들이 혼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약 한 30분 내지 40분 시간을 활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테스트에 대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하겠죠. 그러면 거의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거의 나머지 시간.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의 거의 80% 가까이는 문제풀이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대부분 질문하거나 제가 어떻게 푸는지 질문도 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안 해오면은 수업 시간에 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면은 하는 일은 다 질문하고 선생님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듣고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풀었는지 질문하고 본인이 푼 풀이가 어땠는지 설명해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도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듣고 얘기하고 이걸 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숙제를 안 풀었다. 오늘 풀이하기로 한 부분을 만약에 숙제 안 해왔다. 그러면 그 친구는 질문할 것도 없고 본인이 발표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어차피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하나도 못 풀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최소 3분 이상씩은 들여다보고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보고 와야 그래야지 선생님이 뭔가 풀이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거나 다른 친구들이 야 이런 방법으로 풀면 되던데 라고 했을 때 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에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어차피 나는 못 푸니까 그냥 갈래 해서 와버리면 선생님이 풀이를 하면은 들으면서 이해는 돼요, 그게. 근데 그걸 이해하는 순간 이 친구는 아 나는 이제 저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내가 풀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 똑같이 숫자도 하나 안 바꾸고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해도 못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너 전에 분명히 설명했던 문제랑 똑같이 냈는데 왜 못 푸니? 이러면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왜 기억이 안 나냐면 본인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시도해봤다가 틀렸고 맞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푸는 거였는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숙제가 안 되는 경우는 수업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이 G2 단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희 영재고 수업 과정 전체적으로 숙제가 안 된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숙제가 안 되는 경우는 그 숙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의 수업이 완전히 다 빵꾸가 나버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한번 빵꾸가 나면은 그 다음 수업 때도 연달아서 빵꾸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앞에서 배웠던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하려니 앞에 것도 해야 되니까 숙제가 밀리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숙제를 그 다음 주에 했다고 해도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자기 혼자 가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게 거꾸로 돼버렸죠. 그러면 이게 경험적 지식이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플러스 요번 주 숙제까지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복습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손발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한 번씩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이 G반 수업, 영재고반 수업을 들을 때는 적어도 학원 수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숙제와 복습을 포함해서 숙제 복습을 끝내는 데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숙제하는 시간을 한 2시간, 복습하는 시간은 4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해 줘야 수업에 들어와서 뭔가 질문도 하고 얻어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G2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넘어갈 때 G3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넘어갈 때는 항상 다음 과정인 G3로 갈 때는 저희가 테스트를 보게 돼 있어요. G3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승급고사를 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내신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은요, 학생들이 진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게 뭐 무난하게, 그죠? 넘어가고 각 교시 성취도 평가 봐가지고 성취도 평가에 따라서 반을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겠죠. 학생들 잘하는 반은 좀 높은 반, 좀 약간 떨어지면 낮은 반 이렇게 갈 텐데, 저희는 이게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무조건 승급고사를 무조건 봐요. 승급고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단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0문항을 보고 30문항을 채점할 때, 그러니까 풀이할 때는 당연히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다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승급에 대한 기준 점수가 있어요. 승급 기준 점수가 최소 80점 이상. 8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급고사 30문항은 전 단계에서 수업했을 때 배웠던 문제들을 뭐 조금 변형한다든가 또는 뭐 거의 그대로 내는 문제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배우지 않았던 문제들이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풀이 방법은 동일한데 문제 자체는 좀 다른 문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승급고사를 통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80점 딱 끝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78점 정도 받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재시험을 한 번 더 봐서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승급고사는 예를 들어서 80점이 기준인데 한 70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복수 테스트 기록을 딱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복수 테스트를 항상 80점 이상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항상 성실히 공부하는 친구다 하면은 이 친구는 원래 성실한 친구고 승급고사 볼 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면 다음 단계 듣는 것도 무리가 없겠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승급고사에 대한 기준은 좀 이제 유도리 있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요건 이제 다음에 G3반 소개를 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G3반하고 G4반이 있어요. 자, 3, 4단계 반은 아까 말씀드린 1, 2단계의 반은 학생의 성향 파악 그리고 교과 이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약간 경계선에 있는 수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3, 4단계의 경우는 이제 이 목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시 이론을 많이 배워요. 근데 경시 이론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건가 하실 수 있는데요. 중등 내용 또는 고등 교과 내용에서 배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여러 가지 공식들을 증명해보고 그 공식들을 활용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뭐 대학교나 이런 또는 경시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좀 색다른 공식들 그런 것들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증명하고 그거를 공식을 써보고 뭐 그런 걸 주로 하고 경시 이론과 이제 실제 연습. 자, 실전 연습이란 건 뭐냐면 이론을 배웠으면 이론을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G2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한 번 이론을 배웠으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나와요. 한 회차당. 근데 여기는 이론을 하나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파생돼 나오는 문제가 적어도 뭐 20, 30문제 정도 되는 좀 약간 정확히 말하면 트레이닝을 하듯이 본인이 배운 좀 새로운 증명, 새로운 공식들을 실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수를 확 늘려가지고 실제 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벗어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해봐서 문제풀이 실력을 늘리는,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3, 4단계를 넘어가서 5, 6단계가 되면 이제 실제 영재학교 기출문제 수준의 문제나 또는 그 정도로 긴 풀이에 해당되는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5, 6단계. 그리고 5, 6단계가 끝나면 영재고 입시반 쪽으로 파이널반으로 넘어가게 돼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6단계 과정이 끝나서 또 6단계가 다 안 끝나더라도
이제 영재학교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를 푸는 시기가 됐을 때는 파이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영재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계속 푸는 그런 연습하는 수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G2 수업에서 어떤 걸 하는지 좀 주로 알아봤고요. 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수업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추구하는 뭐 어떤 수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 단계를 설명할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편이라서 거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